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6천 명 가까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셨어요. 이제 제가 물어본 건 그거죠.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인데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가장 높은 수치로 이제 재료가 소멸돼서 증시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 제일 많았고요.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입장도 30%로 있었어요. 그리고 보합으로 갈 것 같다. 는 이제 13% 정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도 이제 계셨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재료 소멸로 좀 하락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제가 좋은 의견은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일단 추천수가 많은 거 위주로 좀 제가 읽어보면, 미장은 폭등하고 국장은 폭락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많았고, 대세 폭등장은 한번 올 것 같다, 그리고 대세 폭락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추천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19개 추천을 받으신 분의 글을 보면 유동성이 과하게 펌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실업률도 방어가 돼서 이제 일시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제 고금리 여파에 따라서 선거 이후 좀 중장기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신용을 싹 죽이고 갔어야 되는데 뭔가 바로 올라오니까 신용 이제 투자자들이 폭락하면 겁먹잖아요. 올라오면 판단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렸어야 되는데 안 털린 것 같아서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추천은 많지 않지만 채권 시장에 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거라는 견해도 있으셨는데, 이것도 중요한 견해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말한 적 있죠. 돈이라는 건 결국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돈은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자산운용사들이 운영하는 돈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 수익률이 더 매력적이잖아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채권으로 다 이제 흡수가 된 거예요. 근데 채권으로 흡수가 됐는데 미국장은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상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채권, 이제 돈이라는 건 이제 순환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있는 돈이 주식으로 올 가능성도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입장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제 입장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미국장이 정말 최고입니다. 항상 올랐죠. 그런데 각도가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고점에서, 일반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점에서 투매가 나오잖아요. 큰 폭락이. 그럼 이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투매가 나오면 여기서부터 주워 담는 매수세가 나와요. 저점 매수. 그리고 반등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 돼요. 물량이 어느 정도에 따냐 다르지만, 그럼 매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항을 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주식의 모양이죠. 더 큰 호재가 있고 저점이라면 더 가야 할 길이 많다면 그냥 뚫고 가겠죠. 근데 고점에서 얘기해요. 비싼 주식이잖아요. 고점에서 전체적으로 비싸진 주식을 다시 여기서 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저점 매수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매물을 버틸 수 있냐. 근데 지금 신용도 안 털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저점 매수한 사람들이 아니야, 미국장은 더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매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물량이 안 터져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저점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팔기 때문에 싼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에 다 해당되는 심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에서의 가장 큰 하락 신호는 강한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저점에 산 사람 물량을 받고 올려줄 거냐, 아니면 이 물량을 받을 주체가 없어서 그냥 맞고 보합가다 떨어질 거냐. 자, 보세요. 한국 시장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저점 매수를 이때 매수세가 엄청 붙었거든요. 똑같아요. 이때 뭐 국장이 안 좋다 하지만 이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을 때는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수해서 좀 버텨요. 버티다가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네 하면 그때부터 투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을 지금 당장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다가 투매가 나오면 아, 여기서부터는 진짜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도 그랬고 IT 버블도 그랬고, 모든 차트는요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에코프로도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투자 막 이런 거 들어왔던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여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올라가기 전에 자, 크게 올랐죠. 그리고 이렇게 투매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좋다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라고 하면서.
투매를 받는 거죠. 투매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치고 빠지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으로 가서 차트를 지켜준 상태에서 다시 돌파해야겠죠. 16만 원을.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6만 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차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6만 원을 뚫고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됐잖아요. 랠리가 시작이 되고 또 투매가 나와서 항상 고점에서는 고점 신호에서는 투매가 나와요. 투매가.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면 또 받아요. 아, 이번에 진짜 사야지. 그리고 나서 지루해지니까 어떻게 된다? 예,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흘러내리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내릴 때 제가 영상에 올렸었어요. 에코프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점을 찍은 차트는 다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사실 아닌 거죠. 미국장이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폭락이 나왔다면 이제는 좀 우려감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전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당장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를 짚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건요. 그러니까 대선주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선주예요. 뭐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 그럼 막 올라가요. 대선 전까지.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으면 올라가야죠. 근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박살이 나잖아요. 그쵸? 이런 거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어차피 대선주는 말장난이죠. 실제로 대선주 뭐 되고 나서 뭐 정치 수혜 받은 거 없어요. 실존하지 않는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는 약간 성격은 다르죠. 이건 진짜로 돈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투자가 지배적이었어요. 채권에 투자하지 못하라 위험하게 주식에 투자해.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높고. 근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채권 투자할 필요가 없이 돈들이 어떻게 된다? 물론 그래도 채권 금리가 나름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돈들이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실제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서 그 뒤에가 진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제 막 많이 올라서 하면서 안 들어와 버리는지. 그럼 진짜 답이 없는 거고 그 돈의 방향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건 맞는데 주식시장으로 꼭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모르는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력마음이잖아요. 그런 게. 저도 결국은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이제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코스닥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이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코스닥은 6개월이면 상승하고 신고가 가고 난리치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코스닥이 아무리 좀 욕을 많이 먹지만 자 보세요. 여기도 오를 때 엄청나게 올랐죠. 1, 2, 3. 딱 3개월 올랐단 말이에요. 3개월. 3개월만으로 이만큼 올릴 수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엄청난 주식시장 열풍이었거든요. 야, 6개월이면 그냥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코스닥은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여기도 다 합치면은 한 4개월 되려나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반등 줄 때 1, 2, 3, 4, 5, 6개월 만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좀 더 올랐고요. 그러니까 미국장은 어차피 바로 막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좀 길게 보합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길게 보합 가는 사이에 돈들이 한국 증시로 쏟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만약 쏟아진다고 하면 6개월이면 충분하게 올리게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950을 넘기는 수급이 들어오면은 더 위로 간다고 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950까지 올라 버리면 그럼 950까지 오르려면 몇 프로가 올라야 할까요? 네, 24% 정도가 올라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가 올랐어요, 여러분. 반등 줄 때 40% 올랐고 그리고 여기서는 공매도 금지죠. 그때 22% 올랐어요. 그러니까 950까지 24% 오르는 건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의 이 추세를 보고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현금 비중을 더 완전히 많이 늘려야겠죠.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